네, 이번에는 2020년도 국가직 7급 통신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균일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0부터 6까지 어떤 A란 값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는 확률이 닫으면 1이어야 되니까 6A는 1에서 A는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번, 2번은 지워질 것이고요. 분산은 요 중심에서부터 요 각 지점까지 거리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 바로 이 위치 0일 때이고 가장 먼 거리는 3이죠. 그렇기 때문에 0부터 3까지고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고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2를 곱해서 3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거리는 바로 x죠. x의 제곱 dx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서 0부터 3까지 따라서 9분의 27에서 답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주기 신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xt가 2 sin 오메가 z로 t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풀이의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j분의 1에 옆에 2가 여기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 쓸게요. 2에 j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j분의 1이고 요거는 항의 개수를 보시면 그냥 j분의 1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j고 이거는 j죠.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디지털 복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비동식 프랑스어한 건파 방식을 이용하여 PSK 신호를 복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PSK는 위상, 즉 시간과 관련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기식이 되어야지 비동기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동기식 복조는 수신 신호의 반송파 위상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복사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위상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복사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동기식 복조 방식은 비동기식 복조 방식과 비교해 수신 오류 확률 성능이 우수합니다. 아무래도 위상이 좀 더 딱 정확한 타이밍에 맞아서 복조하니까 더 좋다 성능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화 필터를 이용한 복조 방식은 동기식 복조 방식의 일종이다. 그렇죠. 정화 필터는 들어간 신호를 이렇게 플립시켜서 반전시켜가지고 딱 정확하게 샘플링하는 시간에 찍어서 최대값을 찾아내야지 안 그러면은 뭐 0이 나온다거나 뭐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져가지고 위상이 틀어져서 그래서 적분 이렇게 딱 곱해가지고 적분했는데 0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위상 정보가 일치하게 즉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타이밍에 맞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게 정화 필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M 신호 S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최대 이상 편의를 구하라네요. 위상은 무엇이죠? 여기서 보시면 요 내부가 위상이에요. 근데 위상 편의는 위상이 틀어지는 정도잖아요. 위상이 틀어지는 정도는 바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최대값이 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즉 0.001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임펄스 신호 하나를 보냈을 때 n개의 임펄스가 들어오는 멀티패스트 페이딩이 발생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지연 확산이 그러니까 심볼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연돼서 다음 심볼이 이렇게 늘어서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 다음 심볼 구간이 다음 심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심볼과 간섭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신 오류 확률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지연 확산이 심볼 구간에 비해 크면 시간이 아니고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OFDM 방식을 사용하면 부반송파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지연 확산에 영향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심볼 구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의 심볼만 가지고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반송파들을 섞어서 보내면 부반송파 각각의 정보가 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볼을 여러 개를 팍팍하게 이렇게 막 보내지 않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볼 구간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심볼 구간이 이게 이것보다 이게 넓은 것처럼. 그 다음에 수신기 구조도 간단해진다. 수신기 구조도 뭐 이렇게 멀티패스를 보상할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OFDM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지연 확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순환 확장을 사용하죠. 지연 확산의 크기를 고려해 CP의 길이를 설계해야 한다. 지연 확산이 크면은 이 CP도 길게 해줘야 지연 확산된 게 이 CP 구간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6번 같은 경우에 엔트로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보량을 비트로 표현할 때 자기 정보량도 이렇게 확률에 로그 2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맞습니다. 집합에 속한 심볼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같을 때 엔트로피는 최대가 된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는 건 정보량이 많다는 뜻인데 확률이 어느 한쪽에 확 치우쳐가지고 어느 게 확실히 일어나고 어느 게 확실히 일어나지 않을지 아는 경우에는 우리도 이미 똑같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려줘도 우리한테 별 효용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이런 확률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애매할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엔트로피는 최대가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hxp를 마이너스 p 로그 2의 p 마이너스 1-p의 로그 2의 1-p라고 하죠. 자, 이거를 미분해 볼게요. dp분의 dhxp를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플러스 로그 2의 1-p에 이렇게 미분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쇄되고 결국 남는 건 로그 2의 p분의 1-p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면 최대가 되겠죠? 그 값이니까. 그러면은 1-p 오버 p가 1이라는 소리고 2는 1-p가 p 따라서 p는 2분의 1일 때 최대고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hx는 p가 2분의 1일 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 이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이므로 로그 2의 2고 2는 1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이 되겠네요. 홍가대학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보시면 채널 대역폭은 10MHz라고 했고요. 변조 방식은 64컴이니까 6비트를 쓰겠죠. 심볼당. 컨볼루션 코드는 2분의 1이니까 나중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될 것이고요. 자, RS의 심볼 전송률로 변조 심볼을 정성하기에 이 RS의 대역폭을 차지하는 펄스 상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RS의 대역폭이 바로 10이란 말이죠. 그럼 RS는 5란 말인데 그러면은 이 RS에다가 6비트 퍼 심을 곱해주고 여기에 부하율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1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팸이라고 했으니까 4비트 퍼 심이겠죠. 심볼당 4비트. 그다음에 10MBps의 데이터 전송을 얻고자 한다고 하니까 RS는 2.5 메가 심볼 퍼 섹이면 될 겁니다. 자, 심볼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하는 데 필요한 나이키스트 최소 대역폭은 묻고 있는데요. RS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역폭은 그 절반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어떤 신호의 대역폭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2배만큼 빠르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 심볼이 되는 거니까 심볼의 반만큼의 대역폭을 실제로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1.25 메가헤르츠를 사용하면은 이거에 대해 2배만큼 샘플링을 해준 게 바로 심볼 레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비하이비어 스테이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0,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t의 크기를 제곱해서 적분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렉탱귤러 펑션인데 이 값이 지금 일정하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4고 범위는 지금 구간의 길이 1이에요.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비하이비어 스테이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인과성 있는 시스템이다. 인과성이 있으려면은 HT가 0이어야 합니다. For
t가 음수일 때. 근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ht가 왼쪽으로 1만큼 옮겨갔잖아요. 요게 1만큼 옮겨갔어요. 즉 이게 1만큼 옮겨가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여기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t가 음수인 구간에서 0이 아닌 게 존재해요. 따라서 2번은 틀렸고요. 한정된 대역폭을 가지며 라고 했는데 한정된 대역폭이 아니죠. 싱크 펑션이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입력 신호의 크기를 주파수별로 일정하게 증폭시키지도 못해요. 왜냐면 계속 다 다르니까 값이 이렇게.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주파수 축 이상 응도 특성이 상수인 시스템이다. 이거와 같은 말인데 당연히 둘 다 틀렸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BPSK 방식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심볼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이 거리가 있을 때 이것과 같은 거리를 갖는 BFSK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멀어져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을 때 심볼이 여기와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BPSK의 요 거리보다 BFSK의 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더 BFSK 방식은 BPSK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QPSK와 BPSK 신호 대역폭이 동일할 때 QPSK 방식은 BPSK 방식과 동일한 비트 전송률이 아니라 2배죠. 동식 복조 방식을 사용해서 동일한 비트 오류 확률 성능을 얻고자 할 때 QPSK 방식은 BPSK 방식에 비해 비트당 에너지가 약 2배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심볼이면 맞는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축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요 위에서 비트 에러 확률은 각각 축에 서로 상대방의 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BPSK와 QPSK는 동일합니다. 같은 비트당 에너지를 전송할 때 BPSK, QPSK, BFSK 방식은 모두 동일한 대역폭 효율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QPSK가 제일 좋습니다. 자, 11번은 샤넌 채널 캐패시티를 묻는 거죠. 캐패시티는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R인데 C가 지금 10이라 했고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SNR은 지금 5분의 15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3이고 이거는 4가 되고 따라서 2B가 되네요. 따라서 B는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5MHz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12번에서는 메시지와 반송 파트를 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DSB SC고요. 4번에 보시면 메시지 신호의 전력과 함께 반송 파트 전력도 전송된다라고 틀렸죠. FC에서 스펙트럼 크기는 0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ST의 양쪽 진폭 스펙트럼에서 이 두 주파수의 합의 성분의 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AMAC가 되겠죠. ST는 풀악성 검파가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위상에 의존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이 되는 반송파도 없습니다. MT가 0을 지날 때 ST는 위상 반전이 일어난다. ST가 이렇게 빡 변하고 있을 때 여기 값에 어느 순간 이게 MT가 여기 순간에서 딱 0을 지났어요. 제로 크로싱, 제로 크로스 발생하면은 여기서 딱 뒤집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 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위상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백색 잡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주파수에 따라 크게 서로 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기성과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고요. 백색 잡음이 이상적인 제역 통과 필터를 통과하면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이거를 역반을 해주면 자기상과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싱크 함수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렉탱귤러 펑션이니까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절도연도에 비한다. 맞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OFDM에 대한 설명인데요. OFDMA 같은 경우에 CDMA 같은 경우에는 인접 셀 간에서 이렇게 다른 셀에서 신호를 받게 돼도 요 시간차 때문에 직교성이 깨지게 되어 가지고 딱 원하는 기지국에서 신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셀 간의 간섭 영향이 적은 게 맞고요. CDMA가 따라 CDMA 방식에 비해 이게 틀렸죠. 따라서 1번은 틀린 게 됩니다. CDMA 비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PAP가 같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게 되겠고요. OFDMA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주파수 자원을 나누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각 수행지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소버럴 코드 사용한다 했는데 그건 CDMA에 대한 설명이죠. OFDMA에서는 각 부반송파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주파수 자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고 각 사용자 채널 품질 고려해서 만약에 요 사용자의 채널 품질이 나쁘다 그럼 여기 전압은 전력을 올려주고 얘는 좋다 그럼 전력을 나눠주고 하면은
더 전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나눠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5번은 채널 보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채널 보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비트 오류 확률을 얻기 위한 N0 EB가 줄어든 정도를 부하 이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모든이래요. 모든. 근데 N0 EB가 너무 낮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는 뭐 수신 비트 오류 확률이 성능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미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터보 보아와 LDPC는 반복 복구 과정을 통해 수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알아두시고요. 정확한 설명은 좀 더 책을 찾아보는 게 낫겠죠.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네요. 컨볼루션 보호에서 구속장 길이 K가 커질수록 수신 비트 오류 확률 성능이 개선된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 덩어리에서 이렇게 메시지 이런 성분을 뽑아서 합쳐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디선가 노이즈가 딱 생겨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오류 확률 성능이 개선되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군데에서 가져야 되니까 구현 복잡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부호 심볼이 총 5개 중에 정보 심볼이 2개니까 이 비율을 구하면 5분의 2가 부호율이 맞습니다. 최소 해민 거리를 보면은 여기는 3개가 이게 다르죠? 그러면 최소 해민 거리는 3이 되니까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요 지점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하면은 요 반 1.5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인 2가 바로 오류 검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오류 정정 능력은 요 1.5 안에 들어가는 정수인 1이 오류 정정 능력이 될 거예요. 그 요 1 안에서는 요 주변에서 흩어져 이런 비트 오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 여기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왜냐 한 비트만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비트가 에러가 난 거는 다 이쪽에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 정정 능력은 1이 맞습니다. 1.5를 바로 넘어가는 그 다음 수가 바로 오류 검출 능력의 값인 2가 될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주어졌는데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를 보시면은 2000 파일을 2파일로 나눠주면 1000Hz, 즉 1kHz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편의열 베타는 이 1kHz 대비 최대 주파수 편의가 4kHz니까 4네요. 그래서 이 답은 이 둘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밴드위스는 칼슨 룰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주파수 1 플러스 MF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편이 4죠. 해주면 2 곱하기 5에서 10kHz가 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시간축의 신호를 샘플링할 때 엘리어싱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샘플링 주기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는데 시간축의 신호가 이렇게 신감수가 되어 있을 때 여기가 바로 100분의 1초란 얘기죠. 그럼 얘를 변환을 해보면 얘가 100이란 얘기고요. 그럼 얘는 50이죠. 즉 이 메시지가 이 시간 신호가 바로 대역폭이 50이기 때문에 이거의 2배만큼 즉 100Hz로 샘플링을 해줘야 된다. 이를 즉 바꿔 말하면 100분의 1초 주기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 즉 0.01이 샘플링 주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과대역 대역폭이 1MHz래요. 근데 롤오프 인스가 0.25가 있네요. 그럼 실질적인 대역폭은 1 플러스 0.25분의 1MHz가 되겠죠. 즉 1.25분의 1이 바로 이런 실질적인 대역폭이 될 텐데 이게 바로 그대로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심볼 전송률이 되죠. 즉 이게 메시지 심볼 전송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2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뭐 대충 1.25 곱하기 8을 해보면 1 곱하기 8은 8이고 8 곱하기 0.2면 4분의 1이니까 8 더하기 2에서 10이니까 대충 이 분자의 1의 그런 10의 거듭적으로 곱한 값인 10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 8이 있는 80만이 되겠네요. 자, 20번은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x의 분산 시그마 x제곱은 x의 2차 중심 모멘트이다. 그렇죠?
이거를 표시하면 x에서 x의 중심의 제곱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의 2차 중심 모멘트 2차죠. 그 맞습니다. xy가 서로 동일이면 2xy는 2x2y다. 그렇죠? xy가 모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독립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면 새로운 항변수 요놈은 레일리 분포를 따른다. 맞습니다. 만약에 not 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라이시안을 따르겠죠. x와 y의 상응계수 값이 0이면 x와 y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는데 x와 y의 상응계수 값이 0이다라는 거는 코베리언스 x, y가 0이란 얘기인데 이는 무슨 말인고 하면은 2의 x 마이너스 x 바 y 마이너스 y 바가 0이다라는 얘기인데 전개해 보면 2의 x y 마이너스 x 바 y 바 마이너스 x 바 y 바 플러스 2의 x 바 y 바 해가지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같은 값이니까요. 이게 0이다라는 얘기라서 2의 x y가 2의 x 2의 y다라는 얘기일 뿐이지 요거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역은 성립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